만약에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해 안 내린다, 뭐 적어도 뭐 올리는 건 모르겠고, 혹은 한국은행도 뭐 그렇다, 그러면은 주식을 그렇게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리스크가 터져요. 가령 은행 위기 같은 게 터져서 갑자기 QE를 또 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금리를 명목적으로 내려주거나,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주식에 좋은 장세가 연말 하반기에 있을 수 있다고. 연준의 지급 준비금만 보면 S&P 500을 볼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혀 알려지지 있지 않지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금통위 분위기 어땠나요? 분위기 굉장히 매파적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뭐 지금 중앙은행들이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다만 이제 미국은 하도 이제 자국 내에서 뭐 은행이나 부채 한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갈리고 있지만, 이제 한국은 뭐 오늘도 얘기하셨지만 문제 없다. 은행들 건전하고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싶어 하겠죠. 그건 이 중앙은행의 이 DNA에 녹아 있는 건데, 최대한 상황이 좋을 때 금리를 이제 인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걸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 이제 중국 리오프닝 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다가, 이거 지표를 까봤는데 중국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거의 40%가 이제 중국인데,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좋게 볼 수가 좀 이제 없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들을 많이 이제 했는데,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그거 뭐 좀 지연되는 거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 하반기에 네. 많이 좋아진다. 뭐 한 분기 정도 지연되는 거고, 그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미국 부채한도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부채한도랑 펀더멘털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미국이 뭐 1년 동안 부도나겠냐? 네. 뭐 결국 2011년에도 타결됐고, 그게 뭐 우리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준다던가, 혹은 뭐 펀더멘털 영향을 줄 거냐?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금통위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좀 인상하려는 여지를 계속 남겨두려고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동결은 했지만, 네. 앞으로 뭐 3.75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계속 주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줬고, 실제 이제 금통위원들이 총재를 포함해서 7명이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총재는 자신을 보통 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6명 모두가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이제 열어놔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지난 금통위 때는 그 정도까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약간 인수가 좀 늘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이제 향후에 보다 긴축적인 정책을 할 거라는 금통위의 의지를 시장이 간과하지 마라. 네. 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동결은 만장일치였죠? 동결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동결은 만장일치인데, 네.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인상 가능성이 열어둬야 된다. 뭐 그런 셈이죠. 총재가 자기는 빼고 얘기했지만, 뭐 네. 총재는 소수 의견을 잘 안 내기 때문에, 네. 결국 만장일치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그렇게 해석을 이제 해야 되겠죠. 저는 좀 오늘 좀 들으면서 오긴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께서 훨씬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예. 다시 여쭙자면, 예. 그럼 그렇게 인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굳이 남겨두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심을 낮추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한국은행 금리 다 올렸대.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만약에 다들 생각하면 이제 수익률 곡선에 그게 또 반영이 되죠. 네. 수익률 곡선이 이제 역전된다라는, 장당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중앙은행의 의지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중앙은행이 이거 내가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네? 그럼 무시하는 기분이 나쁜 건 둘째치고, 정책 목표는 인플레이션 안정시키는 건데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안정감이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사라지겠죠. 네. 그러면 역설적으로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보다 긴축적인 태도를 금리 인상기에는 좀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요. 뭐 막말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금리를 막 올릴 것 같으면 안 받겠죠. 네. 그런데 이제 다 올렸대. 그럼 지금 좀 금리가 높아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좀 대출을 받고 싶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변동금리로 받으시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도 조금 너무 방방 뜨지 말고 좀 워워하면서 있어라라는 시그널을 주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세게 얘기한 거라고 봐야죠.
제가 이제 3.75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25베이스 한 번인 예, 거잖아요. 한 번이죠. 그럼 예를 들어 30년짜리 듀레이션 채권은 없겠다. 30년 만기면 20년쯤 되니까 예. 20년짜리 듀레이션 채권을 갖고 있어도 예. 25bp가 올라도 네, 5%거든요, 맥스가. 그렇죠. 그 전체 한 방에 그리고 이제 끝날 거니까 예. 그거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의 숫자인가요?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앞으로 많이 남았으면 모르겠는데 예. 해야 한 번 아니면 0인데 예. 이걸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예. 또는 그렇게 예민하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려는 이유는 또 뭔가요?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의도가 있고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건 이제 다르죠. 그럼 이제 중앙은행은 시그널링을 예를 들어서 뭐 3.75를 줘요. 네. 그럼 3.75에서 멈춘다. 라고 뭐 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3.75에서 멈춘다라고 하고 그냥 한번 어떻게 올린 거야라고 네. 뭐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30년짜리 채권은 거의 안 움직일 겁니다. 네.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30년 채권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채권을 보통 30년 보유할 건데 네. 물론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이제 보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로 하느냐는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니에요. 관심은 있지만 큰 관심사는 아니야. 왜냐하면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앞으로 한국이 정말 이 성장률과 물가 상승세가 내가 현재 3.5%의 30년물을 샀을 때 과연 앞으로 30년 동안 한국의 성장과 물가가 요 레벨을 넘어설 거냐? 그러면 안 사요. 네. 하지만 넘어서지 않을 거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고금리니까 네. 사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겨우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적어도 이제 30년은 좀 길고 10년 이상부터는 다 그래요. 네. 5년까지는 좀 그렇지 않은데 뭐 7년, 8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서서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굉장히 긴 흐름에서 이 금리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 통화 정책보다는 이제 긴 흐름으로 특히 채권도 이제 주식처럼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거든요. 특히 현물 시장은 그래요. 선물 시장은 조금 단기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현물 시장은 굉장히 길게 봅니다.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가 5%가 넘잖아요. 5.25. 그런데 미국제 10년물은 지금 좀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3.7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할 때는 그 10년물 채권을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야 미국이 설마 10년 동안 물가가 계속 이렇게 높겠냐? 성장이 높겠냐? 이게 생각을 해서 사는 거고 심지어 오늘 하는 총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저성장, 향후에 그런 일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이 너무 정체돼 있다. 그렇다면은 불가피하게 또다시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이 올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정부가 재정을 쓰든지 근데 이거 못하잖아. 세금이니까. 그렇죠. 그럼 제일 쉬운 게 뭐예요? 한국은행 보고 금리를 낮추는 혹은 연준이 다시 돈을 찍게 하는 금리를 낮추는 이런 거라서 자기는 이게 너무 우려스럽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정치권들이 빨리 타협을 잘해서 경제 주체들과 이해 당사자를 잘 설득하여 개혁을 그 개혁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의료법이나 뭐 연금이나 뭐 출산율이나 뭐 당당 뭐 그렇게 해외 파견 인력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빨리 해라. 네. 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장기물 사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오늘 저는 딱 그 대목인데요.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다 맞닿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처음에 문 팀장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매파적인 금통이었다라고 네. 하셨지만 네. 별로 매파적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는 네. 최종 금리는 25bp밖에 이제 안 남았고 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질의응답에서는 네. 말씀하시기를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다. 그럼 이제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추지만 내년 앞으로도 네. 내년도 그렇고 뭐 앞으로도 그렇게 높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식의 장기 저성장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막말로 시장에서는 25bp를 올린다고 해도 네. 국채 금리가 채권 시장에서 뭐 얼마나 오르겠냐 네. 장기 금리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별로 큰 영향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그다지 매파적이 아닌 발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매파적이긴 한데 시장이 네. 그렇게 해석을 안 했다. 네, 그러지 그렇게, 않았을까. 되게 정확하십니다. 네. 실제 채권 시장의 반응이 그랬는데 오늘 금리 많이 올랐는데요? 한 10bp 올랐어요. 9bp, 10bp. 근데 이제 그게 금통위가 매파적이어서 오른 것도 조금 있고요.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은 오른 거예요. 이제 아침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국채 발행이 늘겠죠. 네. 국채 발행이 늘면 수급 부담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오르거든요. 이제 그게 오전에 좀 작용을 많이 했고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 기자회견도 거기에 쭉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여력을 주긴 했지만 시장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거를 아주 막 매파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분분하죠. 예. 아직 뭐 한은도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 올해 3분기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다고요. 맞나요? 원래 저는 이제 네. 사실 작년부터 그렇게 봤고 네. 요즘 이제 일부 외국계 분들이 뭐 8월 뭐 연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는 아니고 소수파인데 이제 있으시고 국내에서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잘 보지는 못했고 연준이나 미국채는 이 기대감,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를 직접 거래를 하고서 베팅할 수 있거든요. 뭐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얼마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 그걸로 이제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네. 시장 사람들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 물론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부정확해요 좀.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알아내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인하 기대가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은. 미국은 세잖아요. 올해 많이 인하할 수 있다. 근데 한국은 뭐 3.75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올해 인하는 뭐 잘 모르겠다.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한국에서 가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이나 조금 일찍 그 기준금리가 좀 빨리 인하될 수 있다. 뭐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경제사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과거에 늘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동결했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이클이 늘 이게 뭐 단순히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 수백 년 동안 했을 때에 그때의 뉴스들을 이제 찾아보면 우리에게 그 상식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과거에 이제 돌아갔던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 그 이코노미스트들 데려다가 하반기에 뭐 기준금리 인하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지금 미국이 저렇게 고용이 좋은데 그리고 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 타겟이 2%인데 뭐 말도 안 되게 높잖아요. 여전히 4.9%. 그렇죠. 네. 무슨 금리 인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되게 맞죠. 맞는데 과거에는 그런 상태에서도 금리 인하가 됐습니다. 금리 인하를 맨 처음 할 때 네. 실업률은 거의 최저점이었고요. 물가는 꽤 높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늘 금리 인하가 됐고 심지어 우리는 사후적으로 과거에 침체가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이때 침체네? 그럼 정작 그때 뉴스 들어가서 들어보잖아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파이낸셜 타임즈 들어가시면 아카이브가 있어서 이제 과거 뉴스를 다 볼 수 있는데 그걸 보시면 계속 싸워요. 침체다 아니다. 침체파가 있고 아니다 파가 있고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뭐 이런 파도 있고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파도 있고 중앙은행은 하는 말이 맨날 똑같아. 금리를 인하할 때 전까지는 인하한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이제 지금처럼 똑같이 연내 인하 기대하지도 마라. 그럼 이제 저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전망을 할 수 있을까? 이코노미스트들처럼 전망을 하면 지금 봐서는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거의 틀립니다. 맞을 리가 절대 없어요. 절대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맞을 리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어떤 역사,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역사는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늘 금리를 꼭대기까지 인상을 했을 때 사람들의 어떤 레버리지가 파괴되면서 이제 금융 불안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금융 불안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경기는 사후적으로 나빠져요. 고용도 그 후에 나빠지고. 그래서 이 트리거가 되는 게 경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차피 미래에 저는 방향성을 줘야 되는 입장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운용사에 있을 때 이거 역사랑 다르게 자꾸 이제 그 전망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 너무 싫더라고요. 어차피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그래서 좀 역사의 반복을 체크해보자. 그 역사의 반복을 체크할 때 뭐 제가 그래도 신은 아니고 그래서 제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장단기 금리차. 네. 그 현재 장단기 금리차는 과거에도 거의 늘 맞았습니다. 패턴도 거의 똑같고 침체나 금리 인하 되기 전에 역전되고 역전폭이 심해지다가 갑자기 그 역전폭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네. 그때가 드디어 임박한 겁니다. 3개월 이내로 임박한 겁니다. 3개월 이내로. 지금 거의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았나요? 한국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고요. 한국은 네. 플러스고 역전됐다가 플러스고요. 역전됐다가 전환됐죠? 미국도 역전이 되게 심했다가
줄었죠. 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줄었어요. 네. 요거는 굉장히 큰 시그널입니다. 지금부터 3개월 후에 그럼 오는 건가요? 저는 100일 내로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아니, 지금 컨센서스가 3분기, 4분기 GDP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지금 컨센도 지금 하반기에 침체 온다예요. 아니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문제지. 게 그 3분기, 4분기가 특히 3분기가 경제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 전망치가 올해 성장률 1.4%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매 분기 0.7씩 3번을 해야 올해 1.4가 나와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분기별 성장이 0.7,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네. 전 분기 대비 0.7이 이게 넉넉한 숫자가 절대 아니거든요. 2.8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네. 곱하기 4. 그렇게 하면 곱하면 그렇게 그런되는데 이게 2.8이면 진짜 큰 성장이에요. 엄청 큰 성장이죠. 엄청 엄청나죠. 올해 1.4가 목표니까. 네. 저는 그래서 뭐 1분기에 이제 0.3밖에 안 됐으니까 와 나머지 분기 얼마를 해야 이게 1.4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계속 기자들이 중국 어떻게 되냐 반도체 어떻게 되냐 좋아지는 거냐라고 네. 계속 물어보는데 아니 금리 인상하려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야지 인상 여지를 남겨두려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방어적으로 이제 하는 총재가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뭐 저는 이제 늘 메신저가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이제 하는 총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 뭐 물가나 실업률보다 네. 금융 불안이 와야 네. 이제 뭐 금리 인하를 한다. 네. 그러면 그게 실제로 트리거가 되죠. 트리거가 된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금융 불안이 올 만한 트리거, 신용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가장 자신 없어지는 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거를 대부분 네. 이제 부동산에서 찾잖아요, 찾죠. 사람들이. 그렇죠. PF. 근데 네. 이제 이 부동산 문제는 매우 국내적인 문제니까 네. 얼마든지 정부에서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이번에 네. 제가 저도 그 역사를 보면 2018년, 네. 19년에 금리 인하가 될 때도 됐죠. 실업률이 되게 낮고 네. 이랬었는데 그때랑 지금하고 다른 게 원래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 주식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금리가 네. 빠질 때 네. 이게 원래 오랜 역사인데 예, 금융위기 전까지 그랬죠. 이번에 아니, 금융위기 이후에도 2009년에 저점할 때도 네. 금리가 맞아요. 그때도 금리 오를 때 주가 금융위기 올랐어요. 포함해서 그랬습니다. 네. 포함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리를 제대로 올린 적이 없고 18년도 네. 금리 올리는 과정에서 빠지다 막판에 네. 2018년 어땠냐면 주식이 계속 오르다가 네. 4분기에 금리가 마지막일 폭락했죠. 때 주가가 빠져요. 폭락했죠. 그리고 금리가 인하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주식이 작살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달랐으니까 네. 혹시 그 뒤의 일도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네. 많이 가지시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복잡한데 네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주세요. 예, 정리를 네, 하면 쉽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정리를 좀 제가 못 알아들어서 제가 말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 네. 말씀하신 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19년까지도 19년까지는 금리가 쭉 오르다가 금리 인상 막바지에 예. 주식이 빠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하될 때 빠지다가 금리 인하가 마지막에 다시 이랬던 예.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는 예.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예. 때부터 주가가 빠져서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이 막 빠지니까 오히려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과거랑 다른 사이클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타이밍도 다를 수 있지 않냐. 네. 이거에 대한 질문도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저는 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이제 한 놈만 패야 되는데 음. 이제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한 놈을 골라라 라고 하면 이제 뭐를 고를 거냐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한 놈만 팬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의외로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좀 더 보는데 부동산 하는 사시는 분들이 계속 맨날 싸우는 게 금리 때문에 싸워요. 금리 인상을 이제 작년이죠. 지금은 뭐 결론은 아는데 작년에 금리 인상할 때 부동산은 이거 호재냐 약재냐? 그러면은 당연히 약재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과거에 또 안 그랬던 때가 있죠. 안 그랬던 데가 있어요. 주로 안 그랬어요. 주로 안 그랬죠. 주로 안 주로. 그랬죠. 대표적으로 언제였냐면 2005년, 6년, 그쵸. 7년 금리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 부동산- 많이 네. 하는데도 부동산이 올랐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금리라는 걸 우리가 1대1로 가격과 매칭을 여기서 가격이라는 건 부동산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주식일 수도 있고 그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그럼 이제 제가 그때 다르다. 이런 얘기하면 벌써 그때 화가 확 나지 않습니까? 그때 다르다. 근데 이게 그때 달라요. 그게 정답인데 네. 그래도 의견을 좀 주셔야지. 그때 다른데 제가 네. 그럼 제가 의견을 드릴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약간 우리가 부동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부동산을 좀 이해가 잘 하시니까 빨리 하시니까. 그럼 2005년, 6년, 7년에는 금리를 그렇게 인상하는데 부동산이 올랐는데 왜 이번에는 금리를 작년에 이제 빨리 올리긴 했죠. 뭐 사람들 속도가 빨라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예. 저는 속도 때문에 그런가? 좀 의문이 있어요. 사실 2006년, 7년에도 그렇게 속도가 느린 편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금리를 이제 인상할 때 2005년, 6년에는 부동산이 올랐고
지금은 올리니까 다 죽었잖아요. 네.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2005년, 6년에는 뭐가 달랐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타 오를 수 있는 호랑이가 있었잖아요. 결국 소득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이 잘 돼서 소득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로 유동성이 굉장히 빨리 들어왔겠죠. 수출하면 돈 팔아서 그 돈이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엄청난 상황에 돈이 풀려 있는 경기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를 보자 말이에요. 이번 코로나 때 풀었던 그 많은 돈이 부동산 가격을 2020년, 21년에 올렸고 이제 22년이 되니까 그거를 걷어들인대요. 그러면 소득이 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소득은 코로나 때 많이 늘었어요. 실제 그 우리나라 소득을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 한번 쭉 올라가요. 그 이제 그래프가 제가 오늘은 못 가졌습니다만 보통 소득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거든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 이게 쭉 올라가요.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풀었잖아요. 저는 별로 받은 게 없는데 이제 뭐 자영업자분들이시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은 훨씬 많이 받았고. 미국 훨씬 많이 받았고. 그럼 그만큼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데 그게 좀 지나다가 꺾입니다. 소득이 훅 떨어져요. 그 얘기는 금리 인상 등을 통해서 혹은 재정 정책 등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했다는 거죠. 즉 우리가 가격이 오른 거의 원인을 뭘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게 경기로 이거를 생각하느냐 혹은 정부나 혹은 중앙은행이 푼 유동성에 의해서 올랐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좀 달라집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를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는 잘 거의 안 봐서 S&P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P는요 지난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과 정확히 1대1로 움직입니다. 정확히 1대1. 심지어 주간 단위로도 똑같이 움직여요. 그 유동성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연준의 부채 항목에 기록되어 있는 지급준비금을 주로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이제 밸런스식과는 좀 달라요. 밸런스식에서 이것저것 다 필요 없는 거 다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순수하게 그 유동성 자체만 보고서 보는데 걔를 보면 확실히 작년에 줄어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와도 관련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미국 정부가 돈을 푼 것과도 관련이 있고 그때는 주가를 이제 많이 올리는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연준이 자금을 양적 긴축 그리고 미국 정부는 대규모의 채권 발행.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메인이 통화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근데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도 유동성이 흡수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둘은 똑같아요. 즉 미국 정부가 작년 초에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하면서 유동성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초에 이게 트리거가 돼서 주가가 크게 S&P가 떨어졌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금리를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이 이제 인상을 하고 한국도 이제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주식이 이제 안 좋았죠. 그것과 유동성 감소가 겹칩니다.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 했던 엄청난 지원금들을 지금 계속 회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유동성을 더 흡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흡수하는 과정이니까 주식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건데 그게 이제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초까지. 근데 3월 달에 한번 기억나시나요? 은행이 망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나스닥이 또 많이 올랐고 그렇죠. 최근에도 많이 올랐고 저는 그게 우리나라 2차 전지에 영향을 줬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약간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약간 뭐 거꾸로까지는 아닌데 이거는 고평가가 아니라 돈이 미국에서 풀렸어요. 3월 달에. 3월 달에 QE를 사실 했습니다. 물론 저만 QE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대부분은 QE라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QE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동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되죠? 단기 자금 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 금리대로 단기 금리를 통제하겠어. 네. 뭘 통해서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걸 합니다. 뭐 채권을 매수매도 하는데 3월 달에는 연준이 자금을 풀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금리를 인하한 거죠.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명목적으로는 네. 실제로 인하한 거예요. 유동성이 풀린 거죠. 유동성이 풀려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유동성이 풀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동성은 반드시 델롬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혹은 S&P 500도 5개 종목이 그냥 다 하드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2차 전지 빼면은 뭐 잘 모르겠어요. 이제 지수 전체가 뭐 왜곡돼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숏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니 돈이 이렇게 풀렸는데 오르는 게 맞지. 라고 이제 3월달, 뭐 4월달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드려봤고 이제 물어보신 게 앞으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는 연준이 이제 얘기하면 길지만 결국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는 똑같은 겁니다. 3월달에 일종의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푸니까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단기 금리가. 물론 연준의 타겟은 훨씬 위에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돈을 풀어내기 때문에. 즉 저는 뭐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결국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경기가 아니고요. 유동성을 굉장히 좋게 보고 저희 하우스, 저희 증권사가 아마 제가 볼 땐 전 세계에서 가장 주식을 불리시하게 작년 한 중순부터 불리시하게 이제 계속 봤고 저는 이제 저희 전략하시는 분들은 작년 7월부터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셨고 보고서까지 써보시면서 저는 7월은 조금 이르고 중간 선거 직전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이제 올라갈 거다 패턴상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려왔었는데 지금도 만약에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해 안 내린다 뭐 적어도 뭐 올리는 건 모르겠고 혹은 한국은행도 뭐 그렇다 그러면은 주식을 그렇게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리스크가 터져요. 가령 은행 위기 같은 게 터져서 갑자기 QE를 또 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은행에 대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QE를 이제 하거나 뭐 금리를 명목적으로 내려주거나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주식에 좋은 장세가 연말 뭐 하반기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번도 결국은 금리 올릴 때 주가가 빠졌으니까 원래는 금리가 인하가 되고 인하가 끝날 때 주식이 정말 좋거든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열 몇 번 동안 예외 없어요. 그랬어요. 예외 예외가 없는데 없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거나 또는 유동성이 공급이 시작이 될 때부터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외국계 IB들이 굉장히 다쇼시거든요. 이제 이분들의 주요 논거가 금리 인하하고 좀 지나야 주식 저점이 온다. 이게 금융위기를 포함해서 과거 100년 동안 늘 그랬어요. 예외가 없어요. 네, 거의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을 보면 결론이 그럼 주식 왜 사? 기다려가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뭐가 있냐면 80년대까지는 진짜 정확했고요. 근데 80년대 이후부터는 금리 인하가 되고 유지되는 동안에도 주식이 된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왜 80년대일까요? 저는 물가가 구조도 낮아진 효과가 있다고 물가 봐요. 효과? 물가 효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80년대부터 금융이 실물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훨씬 크게. 네. 그런 게 영향을 미친다면 실물 경기보다 금융이 그러니까 이제 웹더 독이라고 하죠.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금융을 보통 이제 꼬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물을 좀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물이 오히려 되게 작고 금융 부분이 훨씬 커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은 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선 중앙은행의 정책이 점점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커지게 됩니다. 점점 커져. 그러다가 그 실물이 조금 커졌던 게 2000년부터 금융위기 직전까지의 전 세계적인 엄청난 리플레이션,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이 이제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인 이제 투자 붐을 일으켰던 그때는 실물이 또 커지니까 뭐 금융도 같이 커졌지만 이때는 또 실물 힘이 좀 세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야 주식 저점이 온다는 게 이제 그런 관점에선 금융위기 때까지는 그래도 이게 맞았던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다음부터 이게 다 모든 거품이 걷어졌지 않습니까? 이 거품 중에서 가장 핵심이 걷어진 게 뭐냐면 바로 실물 경제가 더 이상 없어요. 그나마 중국이 금융위기 직전에 좀 해줬고 그 이후엔 지금도 중국이 인구가 쭌다면서요. 자, 그러면 누가 이 실물 경제를 부양하죠? 도대체 누가? 없잖아요. 그러면 금융이 나서야죠. 금융이. 그래서 그 금융이 나섰는데 우리가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는 금융위기 이후의 시스템이 바로 이거예요. 금융이 나선 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금융이 뭐냐?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 원래 금융이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민간 금융기관과 실물 간의 상호 연계에 의해서 금융이 커지는 게 기본적인 시스템이었는데 금융위기가 겪어지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민간 금융을 죽였어요. 규제를 통해서. 왜냐하면 니들 사고 쳤고 너무 그동안 파생 많이 했고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썼으니까 니네 하지 마. 자, 그럼 다시 해보세요. 제가 국회의원이에요. 우리 지역구 구민들이 표를 나한테 줘야 돼. 경제가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국도 없어. 민간 은행들 다 죽었어. 이제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대출 못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중앙은행밖에 없어요. 중앙은행. 그래서 QE를 하고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 YCC, 뭐 제로 금리 다 했어요. 그런데도 물가 안 올랐잖아요. 단 자산 시장은 괜찮았죠. 그 덕분에.
이제는 괜찮았죠. 즉 제가 금융위기 이후를 완전히 새롭게 보는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실물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이었고 실물이 나쁠 때 금리 인하가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실물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래야 겨우겨우 이제 주식이 저점을 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금융이 너무 커진 정도가 아니라 금융밖에 없어. 실물 경제보다 금융의 사이즈가 커져서 실물이 한 게 없어요. 중앙은행의 네. 역할이 즉 유동성이 과도하게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친다. 미치는 거고 자산시장에. 그 코어 오브 코어가 바로 연준의 지급준비금. 네. 연준의 지급준비금만 보면 S&P 500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작년 레고랜드 사태 아시죠? 네. 그때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낮게 단기금리를 운용했습니다. 이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사고가 날까봐 네. 풍부한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해준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레포마켓이 그렇습니다. 레포마켓으로. 그래서 레포마켓 금리가 기준금리 3.5잖아요. 근데 레포마켓 금리가 뭐 3.2, 네. 3.3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중앙은행이 이걸 제일 싫어해. 제일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거의 반년 가까이를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런데 이번 5월 달에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조심스럽게 막 하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시청자분들은 그냥 혼자 말고 마세요. 5월 달 초부터 한국은행이 단기 자금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5인데 레포가 3.2, 3.3이라는 건 단기 쪽에 자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돈이 값이 싼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국은행이 흡수합니다. 이 잉여 자금을. 그래서 이 레프 금리가 갑자기 위로 확 올라갑니다. 원래 이게 정상이긴 한데 정상 레벨 근처 혹은 그 위에 올라갑니다. 이게 오늘 금통에서 기자가 질문했었던 게 이 내용에 하나가 있어요. 잠깐 하고 넘어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저번 금통위 때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 뭐 3년물, 10년물이 기준금리가 낮은 건 뭐 그렇다 치라. 걔네들은 거래하는 게 좀 다르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3개월물, 6개월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냐? 과도하다 여러 번 했어요. 과도하다. 그 얘기가 나왔고 결국 그 액션을 맞춰서 지금 한국은행이 단기자금 시장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중에 과연 문제가 없을까? 이게 근데 아까 얘기하신 그 지급준비금이 미국계 수요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를 그려놓으면 너무 예쁜데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맞아요. 아니어가지고 왜냐면 그건 중앙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게 약간 좀 힘든 거긴 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진짜. 제가 방향성은 네. 볼 수 있죠. 네, 매주 제가 보면 알려드릴 저도. 텐데 이게 왜 그게 예측하기 어렵냐면 그 지급준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가장 큰 게 연준이 아닙니다. 연준이 지급준비금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연준은 계획을 늘 얘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월 950억 달러 네. 줄인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냥 뭐 줄이는 거라서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준이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이 지준에. 그럼 뭐가 영향을 미치냐? 정부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방출하냐,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 자,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지는 사실인데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연준이 자금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정부가 돈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것은 그 이상으로 커요. 변동성도 훨씬 크고 게다가 얘네들은 뭐 계획을 얘기도 안 해. 중앙은행은 막 얘기하고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정책 어떻게 할 거야, MBS는 어떻게 줄일 거고 국채는 어떻게 줄일 다 얘기하죠. 정부는 얘기도 안 해. 심지어 정부도 세금이 얼마가 들어올지 몰라요. 작년 1월에 그리고 작년 1분기에 주가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S&P가 왜 폭락했냐? 원인은 뭐 다들 뭐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야. 작년 1분기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미국 정부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급준비금이 큰 폭으로 이제 줄었고 그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은 유동성이 줄는 걸 잘 모르죠. 하지만 줄었어. 그렇다면 이건 결국 시장 전체에 영향을 이제 미치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고 그게 심리적인 가속 자금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게 이제 그런 현상인데 제가 굉장히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만약에 지금 미국 정부의 통장이 앵꼬 났거든요. 거의 그 이번 달에 아마 거의 빵이 돼. 이번 달 혹은 뭐 다음 달 초에 빵이 될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엑스데이트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협상을 만약에 했다 쳐. 뭐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했다 쳐요. 하면 그 순간부터 미국 정부는 거의 1조 달러에 가까운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 자금을 흡수하게 돼 있습니다. 잔고를 채워야죠. 네. 네. 물론 나중에 다시 쓸 거예요. 근데 바로 안 써. 일단은 흡수하고 나가는데 이게 몇 개월 걸려요. 그러면 흡수할 때 지급준비금이 급락합니다. 1조 달러면 10개월 이상의 QT예요. 10개월 이상의 QT분이에요. 한 달에 950억 달러니까. 그러면 저는 오히려 저희가 주식 좋게 봐요. 저희 하우스 주식이 엄청나게 우호적인 긍정적인 하우스입니다. 그걸 감안하세요. 절대 네. 제가 주식을 낮게 보게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부채한도 협상이 잘 마무리가 돼서 미 재무부가 대규모의 채권 발행을 통하여 시중 자금을 흡수해 버리면 주식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오르겠죠. 많이 안 좋고 네. 금리도 약간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은 사람들은 보통 부채한도 협상 잘 되면 주식 오르고 다 에브리바디 해피? 아닐걸요? 정반대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러면 네. 이제 딴 얘기가 됐는데 엑스데이트 6월 1일이라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네. 2011년에도 원래 네. 주장했던 엑스데이트보다 좀 네. 훨씬 더 뒤에 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누구나 내가 돈이 100만 원밖에 없으면 네. 평소 쓰던 돈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뭐 공무원들 뭐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엑스데이트 뒤로 밀릴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하면서 완충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기술적인 이슈입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왜냐면 할 게 기술적으로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기술적으로 네. 하신 말씀은 맞아요. 네. 맞는데 우리가 금융시장을 볼 때 심리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죠. 자, 미국 정부의 통장이 이제 빵꾸 났대더라. 이미 곧 빵꾸랬더라. 난다더라. 아. 난대더라. 네. 그러면 이 자식을 못 한대더라. 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러면 물론 저도 굉장히 그 미국 정부의 그 특수한 조치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지급 준비가 되고 있는지 네. 과거의 사례들과 다 압니다.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걸 다 조사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나는 안 흔들리겠지만 시장은 힘들 흔들리지 수도 않겠냐. 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도 리스크에 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고 부도 리스크가 저는 의외로 주식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히려 별로.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채권 쪽에 생겨요. 자, 사람들이 부도 나면 큰일이지 미국 정부 부도 나면 큰일이지 하는데 어디서 큰일 나는데 네. 하면은 모르겠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장 근접한 경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비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효과인 거고 가장 근접한 경로로 뭐가 있냐면 이제 미국의 레포 시장과 MMF가 있습니다. 레포 시장은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네. 시장이고 이 시장은 국채를 담보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했는데 집이 부서졌어. 그러면 대출 은행이 회수하겠죠. 똑같습니다. 트레저리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이 거대한 수백조 달러의 레포 시장이 있는데 지금 얘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거나 원리금 지급이 안 되거나 이러면 요 수많은 거래에서 보통 헤어컷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채가 100이 있으면 100원짜리가 있으면 보통 100원을 빌려줘. 혹은 100이 있으면 뭐 헤어컷 5% 해서 뭐 95를 빌려줘요. 그런데 부도 났잖아요. 신용등급이 까였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우리 95는 아닌 것 같아. 한 80 줘. 80으로 인정해줄게. 그럼 나머지 그 차익은 갚아야죠. 그럼 그 돈 어디서 나? 나도 어디서 빌려? 그거 어디서 빌려? 없어요. 연준이 또 똑같이 하겠죠. 연준이 우리한테 돈을 갖고 풀어줘야 오라고. 돼요. 우리한테 갖고 오라고 하겠죠. 풀어줘야 돼요. 저번처럼 네. 가격은 80이지만 나는 95 쳐줄 테니까 예. 똑같이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는 은행은 오히려 그게 쉬워요. 네. 이번에 문제가 은행이 3월 때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앙은행은 연준 포함해서 은행만 대상으로 방금 말씀하신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오퍼레이션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국채가 되면 과연 그 국채에 대한 그게 2011년에 그 사례가 있어요. 2011년에도 이제 부도 날 것 같으니까 연준 내에서 그 통화신용 정책을 담당하는 인사들이 야 이거 부도 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이 국채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적격담보대출의 증거증권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줄 거냐라는 내부 논의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아직 그게 뭐 명문화되거나 어떤 규정이 있진 않아요. 네. 하지만 그 당시에 녹취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이 통화정책 담당자는 야 그래도 받아줘야지. 적격인데 이거 국채인데 네.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연준이 대규모의 유동성을 풀게 될 건데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부도가 나는 케이스가 오히려 주식에 더 좋다. 네.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타협이 되면 주식에 오히려 안 좋다라고 되게 뭐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오히려 다들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는데 저는 완전 뭐 딴소리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타협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오히려 부도 나거나 이러면 돈이 풀리면서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미국 S&P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거꾸로 이제 생각을. 2011년에도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 하는 중간에는 네. 10% 빠지고 네. 그 신용등 강등하고 7% 빠졌거든요. 네. 오히려 네. 그때랑 반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던 이제 기간이어서 통화 정책이 뭐가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걸 금리가 0이었으니까 네. 그냥 계속 0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뭔가 액션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여유가 있죠. 왜냐면 많이 올려놨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2011년이랑 지금이랑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1년에 그 S&P가 미국 등급을 강등을 시킬 때 미국만 강등시킨 게 아니에요. 그때 유럽의 상당히 많은 국가들의 등급이 강등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유럽 재정 위기가 났습니다. 10년부터 하반기부터 났죠. 네. 네. 픽스는. 네. 이게 당시에는 유럽이랑 결부돼서 와서 굉장히 오히려 미국은 별로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달러 엄청 강세였어요. 네. 네.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지금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유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너무 공포 분위기 조성일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좀 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돼서 네. 미국 정부가 디폴트 선언을 하면 네. 오히려 주가가 주가가 오른다. 왜냐면 유동성이 풀릴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 그리고 협상이 타결됐다. 타결된다. 타결되면 유동성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서 1조 달러를 한꺼번에 네. 시중에서 흡수하면서 물론 나중에 풀리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당장은? 그때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악재일 수 있다. 악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이유를 지금 말씀을 조금 애매하게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는 그러면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그래서 장이 좋다 이거죠. 정리하면 네. 될까요? 결과적으로 연말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 주식 되게 좋게 보나왔어요. 근데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늦게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예산안 네. 최종 네. 기간까지가 9월 30일까지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부터 9월은 이제 네. 너무 멀거든요. 저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사이에는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9월까지 못 갈 겁니다. 아, 원래 이번에 이게 약간 기술적인 걸 얘기 드리면 네. 일단 재무부의 잔고가 빵이 돼도 수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간으로 들어오는 소득세, 뭐 부가가치세도 있고 뭐 있겠죠. 전세가 있고. 간접세도 미국은 있고. 소득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미국은 전체 세수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수라는 건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이제 의료보험료도 사실 세수라고 봐요. 이거 다 합쳐서 전체 수입 중에서 대략 80%가 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법인세랑 소득세랑 부가가치세가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80% 이상의 소득세예요. 그래서 지금 매달 들어오는 이 급여세, 미국은 이제 급여세라고 하는데 네. 급여세가 매주죠. 미국은 매주 들어오고 이걸 가지고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자 그러면 지출이 30%가 까여요. 못하니까 기존에 했던 거는 빚내서 했던 거니까 그럼 까여요. 그럼 뭘 까야 될까요? 뭘 까야 되냐고요? 요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원리금 줘야지 네. 그렇겠죠? 근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애매하게. 네. 근데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고 이걸 서로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보장성 기금을 예를 못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겠죠. 네. 소송을 걸어. 왜 나한테 돈을 주기로 했으면 네. 줘야지. 그렇죠. 저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한테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냐? 라고 얘기하면 네. 이제 보통 법적으로 그런 조치가 들어가면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죠. 그러면 정부가 돈이 있어도 못 써요. 스탑돼요. 스탑.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돈이 있는데도 디폴트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소송을 걸 거냐? 아니면 누가 강제적으로 소송을 못 걸게 할 거냐? 법원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각하를 시킬 거냐? 받아들일 거고 인용할 거냐? 몰라. 그래서 굉장히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을 예측해서 여러 가지 프로시저가 만들어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속 싸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협하면은 뭐 그나마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타협하는 경우와 타협하지 않는 경우는 시나리오가 거의 무한대로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쉽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도 뭐 설마 디폴트가 나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미국은 원리금 상환이 늦어진 사례가 최근 100년 동안 3번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도 뭐 아니라는 얘기는 없죠. 뭐 못한다는 생각은 할 수 없죠. 이 시청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문홍철 팀장님 예. 하우스 뷰는 예. 지금부터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최종될 때까지는 예. 주식을 좀 모아가자는 뷰인 거냐? 아,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연말까지 난 무조건 들고 있겠다. 네. 그럼 지금 뭐 하실 거예요? 하지만 난 좀 저점을 네. 한번 보고서 더 싸게 사겠다. 짧게 본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타결되면 떨어지잖아요. 네, 타결되고 그때 사십시오. 유동성이 축소될 때, 축소될 때. 주가가 빠질 때 빠질 그때 때. 사자. 네, 그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9월까지는 아니다. 네. 한두 달 내에는 올 것 같다. 9월은 지금 얘기상하기엔 너무 먼 미래입니다. 네. 전 올지도 모르겠어. 9월은. 네. 지금 당장 6월 달에 디폴트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6월 달에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내용을 계속 보면 몇 가지 그 하원에서 통과시켜서 올려온 법안들의 몇 가지 주요 쟁점 사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백악관이랑 하원 그 백악관이랑 메카시가 타협을 한 건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한 탕감한 정도는 타협한 것 같고 나머지는 전혀 그냥 평행선이에요.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저는 계속 봐야 그냥 유예하고 9월까지가 만들까요? 왜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네.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럴까봐 이미 그 이번 달 초에 바이든이랑 메카시가 우리 절대 위에 안 한다. 아유, 말을 정신 말을 믿으십니까? 아, 저안 믿어요. 안 믿는데. 5월 말에 하면 되지. 네, 안 믿는데 지금 이게 메카시가 이번에 그 하원 의장 될 때 선거를 16번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그 하원에 공화당인데 강성 재정 매파가 있어요. 네. 얘네들이 굉장히 강한 캐스팅 보트거든요. 얘네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근데 얘네들은 만약에 연기시키잖아요. 그러면 아마 메카시 내려오라고 불신임안을 제안할 거예요. 이번에 그 16번 선거할 때 메카시가 계속 가서 얘네들 설득했거든요. 나 제발 뽑아줘. 그럼 얘네들이 조건을 달았겠죠? 그 조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은 바이든이랑 협상 너 똑바로 해라.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네가 만약에 협상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너에 대한 불신임건을 올렸을 때 반드시 본안에서 처리해야 된다. 상정해서. 그리고 메카시는 지금 여기 목줄이 얘네들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바이든 앞에서 이거를 뭐 연기시킨다거나 뭐 협상을 대충 한 거다. 이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 그래서 저는 연기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을 보더라도 6월 달에는 쇼부를 봐야 된다. 네. 일본 말씀 안 되는데. 예. 지금 최근에 네. 채권 금리는 약간 올랐잖아요. 올랐죠. 그러면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난항을 겪으면서 디폴트 우려가 생길 때 네.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 금리, 단기 금리 다릅니다. 네. 미국 금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는 장기 금리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큰 폭으로. 그런데 미국 사람들 지금 단기물 트레이딩, 특히 미국채 선물, 현물 말고요.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디폴트 리스크를 오히려 미국채에 대한 숏, 그러니까 금리 상승 재료로 베팅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 미국채 선물, 그러니까 현물 아니에요. 네. 현물이랑 선물은 굉장히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선물은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15년 내 최대치의 숏 포지션을 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부채 한도의 리스크가 뭐 있든지 있어도 금리가 오르고 없어도 금리가 오른대. 왜냐면 제가 아침마다 시황을 보거든요. 미국채 시황. 그러면 어느 날은 금리가 올랐는데 미국 부도 리스크가 커져서 금리가 올라. 근데 다음 날은 부도 리스크가 작아져서 금리가 오른대. 뭔 소리야 이게.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장기물에 대해서 약간 숏을 치는 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숏을 친 거. 뭐 이제 전반적으로는 뭐 연준이 그렇게 쉽게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이팅을 쉽게 그만두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은행 위기가 곧 잠잠해지면 그러면 금리는 너무 그동안 낮게 유지됐던 게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고서 요 어마어마한 숏 포지션이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 얘기하면 많은 포지션이 몰려 있는 건 이것이 제일 위험한 포지션이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향후에 금리를 좀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오르더라도 좀 덜 오르거나 그런 현상이 이제 만들어져. 근데 질문이 뭐였죠? 부채 한도 협상이 네. 타결이 안 되고 중간에 네. 디폴트가 나느냐 마느냐 하는 과정에서의 금리와 네. 타결이 된 후의 금리에 대해서 저는 여쭤본 거예요. 이제 장기 금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년물 기준으로는 리스크가 커지면 원래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리스크가 풀리면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이거 잠깐이에요. 길게 보면은 떨어지는데 잠깐 오르고 연준 그 정부가 채권 발행을 많이 하겠죠. 부채 한도가 타결이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때 금리가 또 올라요. 왜냐하면 채권 발행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 지금 엄청난 숏 포지션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채권조차도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좀 근데 뭐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긴 지금 한데 사도 지금 이제 괜찮을 것 왜냐하면 숏 포지션이 너무 많으니까 네.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장기물 미국채 장기물 ETF 같은 것도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하셔도 괜찮고 자기는 그래도 좀 기다려 보겠다 타결되는 거를 그럼 그때 하셔도 금리가 약간 오를 때 사면은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금리나 이제 우리나라 아까 질문 다시 돌아오면 예. 우리나라 금리나를 이야기하는 건 부동산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트리거죠, 아까? 트리거. 100일 내에. 아까 얘기하는 예. 신용 사건에 예. 우리나라 그게 네. 뭘까? 미국의 은행이 망하겠다 일단 치고 예. 나왔다고 치고 예. 네, 한국은 뭘까요? 트리거로서는 저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PF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부가 굉장히 잘 막고 지금 그냥 금융기관들 강제 연장시키고 있거든요. 예. 예. 물론 이거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조심스러운 발언. 아무튼 네. 연장시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부가 이거는 절대 내년 총선까지 절대 안 터뜨린다. 네. 절대 안 터뜨린다. 제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관리하는 데서 안 터지고 그 옆에서 터져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예예요. 예.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을 강제 연장시켰어. 그러면은 이 금융기관은 유동성이 묶이죠. 그러면 다른 거를 못 막겠죠. 그럼 여기서 터지든지 아니면 정부가 쳐다보고 있지 않은 사업장 의외의 사업장에서 터지든지 뭐 저는 그럴 것 같아서 이제 부동산 이쪽에 이제 문제는 분명히 이제 있는데 트리거로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근데 가능성.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네. 지금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서 강구해죠. 만기도 유예시켜주고 예. 물론 옥석 가리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예. 아주 소액것만 지금 갈라낼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옥석 가리기는 없고요. 예, 일단 다 연장. 그렇죠. 대체로 다 예, 연장되고. 건건이 사업장별로 네. 다 보고 있는 그러면 거죠. 내년 4월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올해 3분기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만한 트리거는 뭘로 찾을 관리가 수가 잘 있을까요? 되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아, 정부의 안될 의지는 수도 그러하나 있다. 네. 정책은 그러하지만 내가 안될 하고 수도 있는 있다. 것과 할 수 있는 건 좀 네. 다르지 않습니까? 작년 하반기 정도의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혼란, 크레딧 시장의 혼란은 그거는 당국에서의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PEF나 PF 브릿지론이나 여기서 터지는 게 과연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일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부가 개입하고 싶으면 개입하려고 하면 여론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최근에 새마을금고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새마을금고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에 수많은 예금자가 국회 앞으로 가서 시위를 하면 이거는 뭐 그게 부실이고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 자, 근데 증권사가 혹은 캐피탈사가 우리가 힘들어서 망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당국이 너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한국은 어쨌거나 문홍철 팀장님 말씀대로 되면 우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뭔가 좋은 겁니다. 네. 한 놈만 팬다. 주식을 결정하는 한 놈. 유동성. 사바나의 얼룩말 중에 약한 한 마리가 죽길 누구나 바라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네. 누구나. 한 마리만 나만 죽어서 나만 안 죽으면 나만 된다는 아닌데. 한 마리만 죽어서 안 됩니다. 하여튼 하여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네. 뭔가가 좋아진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를 다 바라는데 그게 죽는 사람이 안 되려고 다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뭐 다들 죽기 싫어하지만 네. 그냥 내가 죽는 거 어떻게 하게 그걸 어떻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네. 정부가 그래도 일정 기간은 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개인적인 네. 생각은 그런데 네.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네. 내년의 금융 상황과 네. 경기 상황이 받쳐주면 네. 뭐 희망적으로 네. 선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네. 내년에도 경제가 예상보다 좀 부진하면 내년에 더 큰 부담을 우리가 안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환율도 네. 생각보다 높고 네. 또 한국의 뭐 금리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굉장히 불확실성이 긴 꽤, 이제 네. 안목으로 네. 뭐 오늘의 디플레 얘기와 비슷한 것 같은데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는 늘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부디 이 수출 기업들이 좀 더 반도체만 분발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워낙 크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연계성을 생각해서 결국 수출이 좋아져야 우리나라는 다 좋아지는 이제 구조거든요. 그러기를 저도 이제 빌고 네.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좋은 쪽으로. 단 그 전에 필수적으로 통화 완화가 있어야 된다. 네. 네, 이게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제가 네. 이게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하겠습니다. 예. 미국은 이미 지방은행이 디폴트가 났고 네. 그래서 유동성도 한번 풀렸고 네. 그래서 큰일은 이미 지나간 게 아닌가. 네. 뭐 물론 앞으로 또 터질 수 있겠지만 지금 조용하죠? 네,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도 너무 좋고 네.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 수준인데 예. 그런데 미국에서도 뭔가 신용 리스크가 단시간, 3개월 내에 또 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옐런이 지난 주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추가 인수합병이 은행이 필요할 수 있다. 네. 제가 데이터를 보는 게 딱 그겁니다. 연준의 비상 은행에 대한 긴급 자금 대출의 대출만 따로 떼서 보면
내용 면에선 안 좋아요. BTFP가 가장 은행이 받기 싫어하는 대출인데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대출, 이제 일종의 이제 부실은행에 대한 대출분도 오히려 이제 좀 늘고 있고, 결국엔 내용 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도 꾸준히 은행 부실의 가장 큰 어떤 휘발유 유증기에 해당됐던 것은 결국은 연준의 QT가 너무 과도하게 진행돼서 생겼던 문제다. 근데 만약에 부채한도 협상이 잘 타결돼요? 그럼 갑자기 지준이 흡수가 돼요? 그 은행 자금이 다 빨려 들어가겠죠? 그럼 은행이 또 망하겠죠? 이게 또 엮여 있습니다. 저는 계속 부실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 있고, 아니 그 MBS 가지고 있던 게 16%가 손실나서 SVB가 파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은요? 다 반토막 이하 났을 건데, 물론 LTV가 낮긴 해요. 그 그렇죠. 상업용 대출에 대한 대출이 LTV가 낮긴 한데, 걔네들의 시가평가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부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트리거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지금부터 이제 부채한도 협상 시점까지는 좀 애매한 국면이 이어지고 그 이후에 한번 빠지고 그 이후에 유동성을 풀면서 좋아진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맞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시점에 문홍철 팀장님은 팀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 투자자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까요? 주식만 보신다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짧게 보신다면, 길게 보신 분은 그냥 지금부터 사시고, 짧게 보신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되고 주가가 빠질 건데 그때 들어가는 걸로 연말을 보고 가시고요. 채권도 비슷한 장기물 채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자산은 뭘까요? 저는 뭐 상승률로 보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좋죠. 여전히 비트코인. 미국채 단기물 어때요? 미국채 단기물. 미국채 단기물은 이제 저라면은 제 돈이라면 합니다. 왜냐면은 이자 못 받아도 돼요. 나중에 소송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알아서 준대. 소송 안 해도 알아서 준답니다. 개인들은. 그리고 7%씩 가는 채권인데 해야죠.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은 이럴 때 못 들어가요. 기관 못 들어가고 개인들은 들어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으로 들어가도 ETF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단기 ETF가 있을 거예요. ETF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처리하겠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ETF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의 움직임은 막투마켓 하니까 움직일 수 있어도 결국은 이자를 나중에 받게 되면은 다시 다, 왜냐하면 분배금이 다 원래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ETF가 결국은 가격을 시가평가할 테니까 금리가 요즘처럼 단기물이 올라가 있으면 단기물 ETF들은 가격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 안 되긴 해요. 퍼센테이지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근데 워낙 유동성이 좋고 손실이 없으니까 뭐 그거 하셔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